请回答法庭提问。我想拒绝回答，因为我想用这种无声。好了，你拒绝回答你就不要开枪了啊。 2009년 2월 23일 오후 4시 28분 수찬 내이 고속도로 이빈남 톨게이트 6번 요금소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나타납니다. 회색 옷을 입고 철모를 푹 눌러쓴 채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는 긴 칼을 꺼내 요금소 창문을 칼로 내리치며 직원을 위협합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같은 시각 같은 일당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옆의 다른 요금소를 습격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모두 군복 바지를 입고 철모나 모자를 머리에 쓰고 안경이나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목에 붉은 천을 두르고 있었죠. 전문 킬러 같은 모습의 총까지 들고 있으니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채 3분도 안 돼 일당은 49,800위안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이들은 도주하면서 CCTV를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이죠. 사건 발생 후 이빈시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현장에 남긴 흔적과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특징과 범행 과정 등을 유추하죠. 그러던 중 1년 전 다른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16,000위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과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경찰은 같은 일당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한 달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용의자들을 전원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이 일당은 운남성 모 고속도로 요금소를 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잠복해 있다 그들을 체포한 거죠. 조사 결과 경찰의 예상대로 2008년에 일어난 강도 사건 역시 이들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우용이란 자가 범행을 계획했고 장자순이란 자가 우용의 범행을 도왔죠. 그리고 두 번째 범행부터 위아송, 탕덕푸 등이 합류하면서 좀 더 체계를 갖추게 되고 범죄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우용입니다. 조직원 장자순, 위아송, 탕덕푸는 집 없이 길거리를 전전하는 불황자들이었죠. 조직의 우두머리 우용은 다른 3명과 비교해 아는 것이 많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우용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대장답게 조금 더 겁먹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죠. 현장 검증에서도 관심 없다는 듯 경찰을 무시하고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등 내내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찰은 우용의 은신처에서 그가 쓴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에는 그간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기록과 살면서 느낀 점들, 특히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 등 복수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죠. 경찰은 우용의 일기에서 이미 수사를 통해 알게 된 2008년 2009년 고속도로 요금소 강도 사건 외에도 그가 2000년에는 동료를 살해했으며 2002년에는 길 가는 모르는 남성을 죽였고 이 외에도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용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범죄자답게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2009년 10월 24일 우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우용은 재판장의 질문을 무시하고 이도 모자라 조롱까지 하는 등 아주 막 나가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는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뻔뻔스러운 말들을 토해내죠. 拒绝回答，我要求你们今天要判我死刑，避免拖延时间。我刚才说了，拒绝回答，拒绝回答的问题，因为你对我的指控有的不是事实。但你们可以判死刑，我不会上诉。拒绝回答，因为你也不完整。 결국 우용은 1심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좀 전까지만 해도 사형을 선고하라며 큰소리 떵떵 치던 작자가 막상 사형이 선고되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항소해버리죠. 사법부가 자신이 살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헤아리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과한 형량을 내렸다는 이유에서였죠. 소식을 들은 우용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집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나 전화 한 통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 나타나다니 도대체 이자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우용, 1978년 2월 24일 이빈시 조장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어린 시절 우용은
조용하고 공부를 잘하는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워낙 내성적이었던 탓에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우용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주는 철이 일찍 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우용이 10살이 되던 해 우용의 부모가 이혼하게 됩니다. 그 후 우용은 줄곧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우용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썼는데 대부분 어머니와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었죠.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우용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꿈이 가득했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성적 우수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용은 평소 책 읽는 걸 좋아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책을 읽다 잠들기 일쑤였죠. 1996년 우용은 이빈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또래보다 늦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처음으로 고향을 벗어난 우용은 낯선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며 늘 혼자 다녔습니다. 시골 출신에 가난한 그를 모두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만 같았죠. 또래 집단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자신을 보며 우용은 심한 좌절과 우울감을 겪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이어지죠. 견디기 힘들었던 우용은 급기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자기가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만 같다며 괴로움을 호소하죠. 그러나 당시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시기에 누구나 겪는 성장 통증으로 생각했죠. 그건 네가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래. 우선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히 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 다 사라질 거야. 우용은 미래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하나씩 일기장에 적습니다. 인간 사회의 진보를 위해 힘쓰자. 가난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자. 부동산 안정화를 이룩하자. 다소 당혹스럽지만 진정 원대한 이상이네요. 어쨌든 우용은 다시 힘을 내 공부에 전념하지만 결국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우용은 대학에 진학할 돈이 없어 수능을 포기합니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우용이 대학을 포기하는 게 안타까웠던 담임 선생님은 우용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사범대학이나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죠.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면 관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용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다고 사범대학에 들어가 교사가 되려니 교사는 월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을 받게 되면 더 큰 가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우용은 수능을 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합니다. 하지만 군 생활은 그의 생각과 달리 너무 가혹하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부대에 있었던 곽 씨와 함께 탈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후 그 어디에서도 곽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우용의 일기에는 곽 씨와 관련된 일이 적혀 있었는데요. 우린 탈영하고 한동안 같이 지냈다. 근데 곽 씨 그 자식이 장난이 심해 자주 날 놀렸다. 결국 그날 난 폭발했고 그 자식을 칼로 그어버렸다. 혼자가 된 우용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공장에서도 일하고 탄광에서 광부로 경비원으로 닥치는 대로 다 일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쫓기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일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의 비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왜 죽어야 해? 이건 사회가 잘못된 거라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 우용은 사회적 불평등에 불만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죠. 2001년 10월 16일 우용은 함께 거사를 치를 사람을 모으죠. 먼저 상인 문씨를 노립니다. 문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유명한 부자였죠. 우용은 당연히 문씨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을 훔쳐도 아무 문제될 게 없었죠. 우용은 문씨의 집에 침입해 11만 위안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몫으로 2만 위안을 떼어낸 뒤 나머지 9만 위안을 동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용은 일기에 스스로를 의적이라 칭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2002년
우용은 고향으로 돌아가 고등학교 동창 탕정팡을 만납니다. 탕정팡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었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국가와 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우용이 한 번은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점쟁이가 우용에게 33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죠.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그날부터 우용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용은 점괘를 보다가 친구 탕정팡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기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탕정팡이 으스대며 말하죠.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한테 숨겨진 힘이 좀 있는 것 같아. 기공 같은 거 말이야. 지금은 봉인돼 있지만 아마 때가 되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뭔데 이렇게 진지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우용은 탕정팡과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탕정팡이 숨은 힘을 찾을 동안 우선 무기를 손에 넣기로 합니다. 2002년 우용과 탕정팡은 총을 구하기 위해 대장장이를 찾아갑니다. 대장장이를 찾아가기 전 자신들의 신분이 들킬 걸 염려해 농부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이죠. 우용이 대장장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수원이 하나 있는데 웬 놈들이 허구한 날 과일을 훔쳐가서 그래요. 겁만 줄 요량으로 총 한 자루만 부탁합시다. 대장장이는 돈 벌 생각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총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후 이 일이 화근이 돼 대장장이는 불법 총기 제조 혐의로 구속되죠. 총을 손에 쥔 우용 일당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자신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죠. 이렇게 사건은 시작됩니다. 2007년 7월 10일 우용과 탕정팡은 이빈시 근처 시골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철길 위에 커플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하죠. 그런데 느닷없이 우용과 탕정팡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때 12살의 나무군이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옆에 함께 있던 여자아이는 놀라 허겁지겁 도망치고 우용과 탕정팡이 소녀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발사해보지만 빨리 도망친 덕에 소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우용과 탕정팡은 나무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날 처음 본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알콩달콩 풋풋하게 노는 모습에 갠슬해 심통이나 총을 쏜 거였죠. 그런데 이날 이후 탕정팡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습니다. 탕정팡은 죽은 나무군의 원혼이 자기에게 복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굳까지 버리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됩니다. 우용은 탕정팡 옆에 있다가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생각에 탕정팡만 혼자 두고 도망칩니다. 이후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죠. 쓰레기통을 뒤져 배를 채우고 공원 벤치나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이빈시에 있는 산속 동굴에 은신처를 마련하는데 그곳은 절벽 위에 있는 작은 동굴이었는데요. 현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동굴은 새들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어 전문 등반가들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죠. 우용은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훔쳐먹고 저녁이 되면 동굴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그는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범죄와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적었죠. 그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지 방화, 폭파, 교통사고, 독극물 투하, 납치 강도 등 그냥 듣기만 해도 블록버스트급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죠. 우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을 훔쳐 지금까지 총 11자루의 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자루씩 한 묶음으로 묶어 동굴에 두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폭약과 화염병 10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차하면 바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말이죠. 우용의 목적은 단 하나, 자기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자기를 기만한 이 사회에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우용은 이제 진짜 그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2003년 9월 11일 오후 1시 우용은 총 2자루를 들고 이빈시 위성신호 관측소로 갑니다. 그는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 2명을 향해 총을 쏩니다. 한 명이 총에 맞고 쓰러지자 옆에 있던 경비원이 얼른 도망칩니다. 우용은 도망치는 경비원을 향해 총을 발사하지만 맞히지 못하죠. 우용은 서둘러 현장을 벗어납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경비원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몇 시간 후 우용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용은 대규모 경찰과 기자가 포진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드디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해 내심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죠. 우용은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한 건에 확실히 사람들 내리에 남겠다고 다짐합니다. 2003년 10월 2일 오전 우용은 총과 포격을 들고 이빈시 시청으로 갑니다. 이번엔 일도 저지르기 전에 입구를 지키던 보안요원에게 저지당하고 말죠. 우용은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지만 자신이 힘에서 밀리자 냅다 도망치죠. 우용은 잠시 숨을 돌리고 전열을 가다듬기로 합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장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잠시 뭘 정비한다고 하기에는 꽤 긴 시간이었네요. 공장을 그만둔 우용은 다시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용은 여전히 사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경험으로 혼자 힘으로는 거사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노숙자들 중 자기와 뜻이 맞는 자들로 조직을 꾸리죠. 우용 일당은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일부러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빨간 천을 목이나 팔에 두릅니다. 그렇게 우용 일당은 2008년, 2009년 두 건의 요금소 습격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용의 바람대로 이 두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경찰에 체포된 후 우용의 가족과 변호사는 우용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권유하지만 우용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만약 내가 정신병자라고 하며 지금까지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 해온 일들이 뭐가 되겠어요? 난 그딴 건 받지 않아요. 아니, 뭘 했기에 뭘 했다고 이러는 거죠. 1심에서 우용은 항소하지 않을 테니 빨리 사형이나 선고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律师回答，我要求你们今天要判我死刑，以免拖延时间。我刚才说了，拒绝回答的问题，因为你对我的指控有的不属实情。但你们可以判死刑，我不会上诉。拒绝回答，因为你也不完整。 그러나 1심 선고 후 우용은 공정하지 않다며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합니다. 1심 재판에서 우용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 모두가 일기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자기가 쓴 일기를 참고하면 된다고까지 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는 거의 모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일기에 쓴 내용마저 그가 생각한 바를 적었을 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건 없다고 말을 바꾸죠.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같이 탈영한 곽 씨도 제가 안 죽였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 좀 받고 싶어서 허세 부린 거예요. 그 12살짜리 남자애를 죽인 건 탕정팡이에요. 난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요. 위성신호 관측소 경비원을 쏜 건 그냥 겁만 좀 주려고 한 건데 실수로 잘못 나갔어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턴 건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전 사람들의 관심이 고팠을 뿐이에요. 그래서 벌인 쇼예요. 법정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우용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당당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비굴한 모습에 다들 비웃었죠. 이미 경찰은 부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우용의 혐의를 모두 입증한 상태였습니다. 2010년 9월 8일 수천성 고급인민 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우용에게는 사형을, 공범 6명에게는 무기징역과 14년, 5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사람들은 사회 약자의 가장에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일 뿐 그가 대체 사회와 정의 그리고 줄곧 주장한 부의 평등을 위해 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냐며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꿈은 원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자의식 과잉이 난 괴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